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까지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 초기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도 현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든든한 양육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오늘은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중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이기일 제1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복지부 1차관 이길입니다. 네. 그동안 차관님께서 KTV 저출산 시리즈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정책들 소개해 주셨습니다.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등 다양한 양육 지원 정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년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지금 14일 날 그 통계청이 발표를 했는데요. 당초에는 우리가 2024년인가요? 그때가 0.70에 쓰는 건데 네네.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더 줄게 됐는데 사실 우리 지난해가 0.78명이거든요. 근데 아마도 금년쯤 되면 0.70명쯤 되겠다. 그리고 내년쯤 되면 0.68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년 25년도 되게 되면 0.65까지 떨어져가지고 아마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다라고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은 이러다가 정말 나라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정책을 좀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모급여 같은 경우에는 네. 내년에 0세는 100만 원. 1세 같은 경우는 1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되면 저희가 그 하나의 그 바우처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 애당 네. 무조건 200만 원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것을 둘째부터는 300만 원까지 300만 원, 300만 원 드릴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 그 영유아 보육료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영세반이 3명을 보게 돼 있는데 네. 하루 어린이집에 3명을 못 채우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네요.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3명을 못 채우게 되면 2명만 있게 되면 사실은 이 선생님을 쓸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영세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제로를 해가지고 이 2명을 본다 하더라도 또 1명분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비를 드리는 식으로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하나가 이 아이를 돌보다 보면 계속 돌보진 못하지만 시간제로 또 아이를 돌볼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한 1,030개 정도의 그 반이 있는데 내년에는 그걸 배로 늘릴 한 2,000개가 넘는 2,315개의 반을 낼 정도로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유보통합이 이제 곧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법이 통과가 됐고요. 내년 6월 달 되면 유보통합이 돼서 지금에는 복지부하고 어린이집은 복지부 또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보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부에서 그걸 다 볼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더 또 어느 정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두텁고 더 좋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양육 이전에 임신을 준비하는 기간에서부터 지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난임 부부를 위한 정책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내년에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건가요? 많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학생들이 요즘 4년 만에 대학 졸업을 못 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중간에 취업을 하다 보면 보통 31세에 그 직업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평균 그 연령 자체가 결혼을 남자는 34세에 하고 여자는 31세에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비혼 출산 같은 율이 3.9%입니다. 결국은 모두가 결혼을 해야만이 아이를 낳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 아이의 출산 연령이 32.6세가 됩니다. 네. 그러면 36세 되다 보니까 이미 그 단계는 난임 단계에 들어서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난임 기준 자체가 30세 미만인데 지금 35세 미만으로 해가지고 1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하더라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건 난임이라고 보고 되어 있고요. 또 35세가 넘게 되면 1년이 아닙니다. 6개월 동안 아이가 안 생기게 되면 난임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판넬로 준비했는데 보실까요?
사실 보시게 되면 19년도는 난임에 대한 비율이 2.2%인데 네. 지금은 9.3%입니다. 네. 그래서 2만 3천 명이 이 난임을 낳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시험관악 인구 수정이 10명 중에 1명은 이렇게 난임으로 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제가 사진 준비했는데요. 이 어머니가 정말 감사한 어머니입니다. 우리 차지 어머니신데 이 어머니가 아이를 넷을 출산을 했습니다. 자연분만으로 최초로 한 거거든요. 아버님이 되시고요. 요 리지 록시, 설록 비전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이 애가 4명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걸 보고 나가지고 야 정말 우리 정책이 너무나 애를 하나 가진 분들 위주로 되어 있구나 해가지고 정책을 많이 바꿨습니다. 네. 설명드리면 내년부터입니다. 가입력 검사비 정자 남자 검사를 해가지고 요거를 저희가 10만 원을 5만 원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난임 시술비의 소득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난임 시술을 하게 되면 보통 한 300만 원 정도의 돈이 듭니다. 건강보험에서 70% 정도를 이렇게 건보를 해주게 돼 있고 나머지 30%를 이제 이렇게 저희가 내게 돼 있는데 보통 70%면 210만 원은 건보고 30%는 90만 원이잖아요. 요 돈을 소득 기준 180만 원, 180%. 예를 들면 621만 원 이하 있는 분들은 그걸 해주게 돼 있는데 나머지는 이거를 다 본인이 부담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17개 시도를 회의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모두가 다 전국 시도가 다 난임 시술비는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빨리 말씀드리게 되면 300만 원 정도 되게 돼 있는데요. 이런 필수적인 난임 시술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어딜 가든지 간에 다 책임을 지어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냉동 난자 시술입니다. 지금 사람이 이제 냉동 난자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 한 번에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시술의 그 비율 자체가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7, 80% 정도의 시술을 성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두세 번 만에 성공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35세가 넘게 되면 이게 한 40%나 50%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40세가 넘게 되면 10%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빨리 젊을 때 냉동 난자라도 하게 되면 네네. 이거를 시술한다는 것은 아이를 낳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네. 두 번에 걸쳐가지고 한 번씩 100만 원 정도를 해드릴 계획이 있고요. 이 난임 시술비 같은 경우도 지금은 9회, 7회, 5회거든요. 9회가 신선 난자, 또 5회가 냉동 난자, 네네. 또 그리고 밑에 975인데 7회가 냉동 난자, 5회가 인공 수정인데 앞으로는 9회 2개를 합해가지고 20회까지는 다 해드리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난임 휴가 같은 경우가 하게 되면 6일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하나는 임신 출산 바우처가 100만 원씩 가게 돼 있는데 네. 기존에는 애가 둘, 셋, 넷 하더라도 최대한 14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이 하나당 100만 원씩 줄 계획으로 1월부터 되게 돼 있고요. 또 고위험 임산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양수가 터졌다든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소득 기준이 있는데 그걸 폐지해서 10%만 본인 부담하고 나머지는 다 국가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네. 또 미수가 있습니다. 2.5kg가 안 된다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지원을 하고 또 산후조리원 도우미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2명밖에 안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은 4명이 났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 하나당 무조건 1명씩 4명이 주는 걸로 저희가 그걸 개선을 했고 그렇지만 집에 가보게 되면 이 신혼부부들은 집이 크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2명만 보게 되면 2명에 대해서도 가산을 더 줘서 더 주는 그런 걸로 저희 네. 개선을 했고요. 또 하나가 만 2세에는 입원 수술비를 전체 무료로 할 거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네네. 신생아 30일까지 무료거든요. 이거를 전액 무료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첫 만남 이용권 말씀드렸잖아요. 200만 원, 300만 원. 네. 부모급여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대폭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말씀드리게 되면 이게 비혼 출산 있는 분들은 열심히 하게 결혼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가 낳으려고 했는데 정말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저희가 국가가 최대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 가족분 만나보게 되면 많이 후회를 많이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늦게 결혼했는데 이렇게 네. 아이가 생기기 힘들 줄 정말 몰랐다. 40이 돼서 아이가 안 생기니까 정말 눈물이 난다. 누구라도 빨리 이걸 알려줬으면 고맙겠다. 네네. 그리고 지금 조금 말씀드려보면 내가 좀 정보하면
나이 30대 됐을 때 20대라도 난자라도 얼려놨으면 정말 좋았겠다. 왜냐하면 그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난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게 되면 이게 상당 난포가 좀 약해집니다. 네네. 그렇지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상당히 6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가 진작에 좀 난자를 냉동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후회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했던 것이 난자를 얼릴 때는 그 국가 지원을 해주지 않지만 난자를 해동해서 아기를 낳으려고 맘먹었을 때는 그때는 2번까지 한 번에 100만 원씩은 지원하겠다. 그런 정책을 이번에 지금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요. 출산율 감소와 소아과 인력난으로 최근에 소아과 오픈런,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소아과 의료체계 개선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것은 사실 소아과를 뛰어간다는 것이잖아요. 네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아기가 아프게 되면 또 이렇게 병원을 가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겁니다. 저희가 여러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상담입니다. 상담 또 여러 가지 또 야간이라든지 또 중증 같은 경우거든요. 상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아이사랑 포털에 가게 되면 낮 시간 동안에 계속 상담을 해주고 저녁에는 119로 전화해 주게 되면 119에 의료진이 또 있습니다. 연결해 주는데 앞으로는 소아과 전문에 대해서는 24시간 상담하는 거를 전국에 5개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화하시면 24시간 상담을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휴일날도 있고 또 야간도 있잖아요. 네. 그 달빛 어린이 병원이 있습니다. 달빛 저녁에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또 일반 병원들은 7시 문을 닫잖아요. 네. 7시부터 11시까지 달빛 병원 운영을 하고 지금 40억에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소아암 환자가 거주 인근에서도 치료할 수 있도록 소아암 지역 거점 병원을 5개를 육성할 계획이 있고요. 또 하나가 네. 있습니다.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네. 지금 10개소가 있는데 12개로 늘리게 돼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공어린이 전문진료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10개에서 14개로 늘려가지고 소아에 대해서도 정말 아프게 되면 전화로 24시간 상담을 해드리게 되어 있고요. 또 한편 야간에도 할 수 있는 달빛병원 더 확대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진짜 중증 소아에 대해서 암에 대해서 두텁게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이 키우면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아이가 아플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요즘에는 맞벌이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부들이 많은데 비대면 진료 확대가 그분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 비대면 진료라는 것은 사실은 이 대면을 하지 않고 전화로서 한다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요. 네. 기본적인 의료법에 보면 기본적인 원칙은 대면 진료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병의원이 이 3만 5천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치과까지 하나 하면 7만 개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가까이 인근에서 다 이렇게 병원에 갈 수가 있어서 의사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치료해 주시는데요. 네. 그러지 못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대면 진료인데요. 그런 것을 대면 진료에 보완적으로 대책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15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죠. 네. 그 내용을 잠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진 기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30일 기준인데 네. 이것을 60일까지 늘렸고요. 지금 보시고 있죠. 네. 6개월 이내에 기준 동일 질환과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에서 하는 경우에는 판을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의료 취약지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선벽지인데 그 15일부터는 응급의료 뭐냐 98개의 시군구가 모두 하도록 되어 있고요.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 대면 진료 의료 취약계층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휴일 야간에 한해서는 모든 분들한테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의사 선생님께 내원을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해보니까 이게 병원에 와야 되겠다는 수가 네네.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바로 대면 진료로 와라, 우리 병원 와라. 그런 경우에는 이 진료 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가 마약 오남용에 대한 항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 전화해가지고 마약이라든지 네네. 또 뭐 사업비임약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처방을 제한하는 특히 사업비임약 처방을 제한하는 그런 것도 하기 때문에 한편은 편리하게 여러 가지를 저희가 비대면 진료를 할 수도 있겠지만 확대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전하게 그런 거는 담보하도록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차관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서 복지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나아가서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 의료 보장을 목표로 필수 의료 혁신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예, 필수 의료라는 것은 사실은 필수하다는 의료잖아요. 네. 꼭 필요한 의료입니다. 그래서
주로 국민들께는 생명을 지키는 의료, 뭐 중증, 뭐 또 신경이라든지 네. 또 흉부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는데요. 이런 바이탈 의료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런 의료를 하는 분들한테 바이탈 의사라고 말씀을 보통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 말씀드리게 되면 필수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국립대 병원이 꽤 있는데 그 병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의 필수의 중추 역할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국립대 병원하고 그 거점 병원도 전개를 해가지고 전개를 돌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공공 정책 수가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중증이라든지 응급이라든지 뇌 수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말 필수류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수가를 좀 많이 해주는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충분한 그 의료 인력의 확보입니다. 네. 그럴 때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해서 해서라도 거기에는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의료계가 협의 중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불강력적인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엊그제 법도 하나 이제 저희가 거의 통과를 시키고 있는데 뭐냐면 산부인과 같은 경우가 불강력적으로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70%를 내고 본인이 30%를 내게 해서 3천만 원을 이제 이렇게 보상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앞으로는 국가가 100%다 내는 걸로 그렇게 하게 돼 있고요. 또 하나가 불강력적으로 꼭 저기 사고가 나는 경우 이 환자 의사 같은 경우는 최선의 치료를 하기 때문에 환자를 살리려고 하고 있고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불가항적 사고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정말로 면책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의료계하고 협의를 해서 잘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국립대병원 11개가 지금 있는데 이런 병원이 지금은 저기 그 교육부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코로나를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의료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것이 사실 국립대병원입니다. 이런 병원들이 뭐 서울대병원, 뭐 전 경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많은 병원들이 있잖아요. 부산대병원 있잖아요. 이런 병원들이 지역에서의 우리 그 전달체를 할 수 있도록 복지부로 이관되는 것이 지금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정은 아닌 상태고 네네. 지금 법이 좀 바뀔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또 지난 5일 복지부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건가요? 예, 많이 달라집니다. 사실 피지컬 헬스도 있지만 멘탈 헬스도 있거든요. 네. 육체 치료도 있지만 정신 치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1년에 13,000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있고 하루에도 22명 정도가 사실은 이게 자살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대책을 저희가 열심히 세우고 있는데 크게 보게 되면 예방, 치료, 회복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방 단계에 있어가지고는 국민들의 100만 명에 대해서 저희가 심리 상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개의 전화번호가 많습니다. 1388도 있고 많이 있는데 네네. 이걸 하나로 통일하려고 합니다. 오, 네. 번호가 109입니다. 한 명의 109? 생명도 제로, 공 자살 없게 하도록 하겠다. 네네. 그리고 구하도록 하겠다. 아. 하나의 생명을 자살 없이 구하겠다 해가지고 109번이거든요. 이를 전화 주시게 되면 전문 상담 우리 요원들이 상담하게 친절하게 이 상담을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생명보험센터 분들을 만나봤더니 어떤 말씀하시냐면 마포대교 있잖아요. 마포대교 거기에 생명의 전화를 설치를 했잖아요. 그걸 설치로 인해 가지고 2,000명을 살리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걸 되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건강 검진을 10년에 만에 한 번씩 그 정신 건강을 하게 돼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치료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정신건강 현장에 출동을 가능하게 하고 납병동도 만들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사법입원 제도 같은 게 검토를 하게 하고 있고요. 마지막 회복기 단계에서는 정신재활복지 서비스를 확대를 하고 또 자살 예방 교육을 하고 우리 대통령 직속에 우리 정신건강 혁신위를 구성해가지고 크게 저희가 대책을 만들어가지고 한 거를 확인을 하고 더 업데이트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건강에 대해서 정부가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이기일 제1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